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차단으로 인한 유럽의 피해는 아직도 극심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번 수요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전력 공급사들의 이윤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400억 불에 해당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시민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겨울에는 역대급 대공황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가스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의 전력 소비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 13개국, 즉 유럽연합의 절반 정도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와 전기 비용을 엄청나게 폭등시켰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에 이미 감당 안 되는 가스와 전기비는 훨씬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0년 중 최악의 가뭄이 올해 유럽을 덮쳤습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장난질이 계속되는데요. 공장을 가동하고 집을 난방하고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천연가스의 가격이 2020년에 비하면 무려 1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정부 보조금을 뿌리고 세금을 줄여주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구호 정책을 펼쳤지만 치솟는 전기세가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아직 팬데믹의 여파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힘만으로는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쟁 특수로 평소에 무려 5배나 벌어들이는 기존의 에너지 산업들로부터 자금을 징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전쟁과 고객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이익을 필요한 곳에 분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가스와 전기 사용량도 절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럽 전체 에너지원의 총량은 최대치의 평균 8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솟는 전기와 가스 가격을 잡으면 에너지 소비가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피크 시간대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거래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이 전력시장 도매가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균등의 간극은 결국 소비자가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번 안건 승인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유럽연합 에너지 부처에서 이러한 안건을 두고 토론을 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말에 다시 회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유럽연합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크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가 참석했는데요. 회의 시작에 앞서 올레나 젤렌스키의 기조 발언이 있었으며 유럽연합국들은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굳건한 지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이미 수십억 불을 원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추가로 1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과연 남 걱정할 때인지 의문입니다. 유럽은 현재 전쟁과 더불어 가뭄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 버건디 지역의 틸강에는 한때 풍요로이 물이 흘렀으나 이제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떼들만이 메마른 강바닥을 채우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저수지도 메마르다 못해 이제 금이 가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중부 유럽의 라인강, 이탈리아 북부의 포강에 역대급 심각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이 가뭄으로 유럽의 거의 반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람들이 쓰는 물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산발적 산불이 나고 있으며 물고기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앙 유럽, 서유럽, 남유럽 지역에는 2달 동안 큰 비가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습도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영국에서조차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남부와 중앙 지역에 가뭄이 왔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건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상의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하고 이로 인해 식물들은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해버리고 줄어든 수분으로 인해 더 적은 비와 눈이 내리며 이는 다시 여름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악순환으로 인해 한때 초당 8톤에 해당하는 물을 흐르던 프랑스 틸강은 지금 물이 전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틸강에 물이 없기 때문에 틸강 근처 작은 물웅덩이에 살아남은 물고기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웅덩이들도 천천히 메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으로 물고기를 운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길도 마찬가지로 마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틸강 주민들은 눈뜬 채 자신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018년도에도 유럽에 전례 없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은 2018년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독일의 기상학자 피터 호프만에 따르면 이러한 기상 환경은 세계의 날씨 체계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상부나 성층권의 서쪽으로부터 거의 수평으로 흐르는 강한 기류를 제트 기류라고 부릅니다. 이런 제트 기류가 대서양의 습기를 유럽 쪽으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제트 기류가 약하거나 불안정하면 북아프리카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하절기가 더 길어집니다. 기상학자 호프만에 따르면 최근의 기후 재난의 스케일은 기상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가장 큰 수로인 라인강은 독일의 주요 운송수단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일 하이브론에서 컬른까지 하루에 2200톤에 해당하는 남염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우 600톤밖에 운반할 수 없습니다. 수위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처 벨렌체 호수도 밑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뜨지 못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야생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물순환 장치를 설치했지만 수질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영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큰 강인 포강의 수위가 너무나 떨어져서 수십 년 전에 물에 빠진 바지선과 배들이 물 위로 보인다고 합니다. 영국도 가뭄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1935년 이후 가장 심한 건기를 맞이했습니다. 초원이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인 수백만 명은 자기 집 마당에 잔디에 물 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런던 인근도 곧 비슷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축산업자들은 바깥에서 가축을 먹일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겨울을 위해 비축한 비상 사료를 소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 안반수가 말라가서 주변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보통 긴 주기의 건기를 겪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가뭄은 상상 초월입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의 아보카도 농장에서는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근처 비뉴엘라 저수지에는 총 수용량의 13%밖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주변 저수지와 강이 말라붙어서 수돗물로 가축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1200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들의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생산량은 무려 30%나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들의 사료를 돈으로 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들이 기존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프랑스의 에너지부처 장관이 전력회사 EDF가 모든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부족 현상을 상쇄시키기 위함인데요. 프랑스는 전력의 67% 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인데요. EDF가 보유한 원자로는 총 56개로 이 중 32개가 보수 중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프랑스는 지역별로 최대 2시간의 전력 차단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는 대체 에너지가 확보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원이 다급해진 나라들은 너도 나도 원자력 발전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SMR이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10분의 1 크기에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 가격에 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조립식 주택을 만들듯이 필요 부품들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고 설치 지역으로 운반 후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레고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설 소요 기간도 기존 발전소 대비 2년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SMR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만능은 아닙니다. 원전이 가동되기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리며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주기적인 관리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원자력 발전 외주를 맡기면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터키 아쿠유라는 지역에는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가 아쿠유 지역에 앞으로 100년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폐기물 처리도 문제입니다. 핵폐기물을 한 지역에 묻는다고 해도 독성이 오랜 시간 사라지지 않는 특성상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라마나 교수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를 나라가 가지게 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SMR 하나로 1년에 핵폭탄 10개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원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한국 전력 총생산량의 27%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의 수주를 따낸 우리나라 기술력이 자랑스러워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호빵처럼 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